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은 제 사업체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집행관이었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제 피부치인 아들이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집안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였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67의 저는 제가 낳고 젖물려 키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이것은 제 아들 김민준이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송두리째 훔치려 했고 제가 어떻게 그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끝까지 제 곁에 머물러 주시겠다고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다음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으니까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저녁 7시쯤 민준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 손주들 9살 하준이와 6살 서아를 위한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요. 아들이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빨간색 산악자전거와 불까지 들어오는 3층짜리 공주 인형의 집. 총 150만 원을 썼지만 크리스마스였고 무엇보다 제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며느리인 최유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고갯짓만 하고는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민준이는 거실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러 일어나기는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은 저를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준이는 제 목에 매달렸고 서아는 엄마가 사준 새 원피스를 자랑하며 뱅그르르 돌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은 이미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죠. 저녁 식사는 싸늘했습니다. 음식이 차가웠다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따뜻했고 꽤 잘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음식을 씹었고 민준이는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를 마치 불청객처럼 불편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죠. 아이들이 선물을 뜯고 자기들 방으로 놀러 들어간 후 민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서재로 좀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묵묵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서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어두운 색의 나무 책상과 서류철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진이 제 뒤를 따라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게는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죠. 저는 가슴에 핸드백을 꼭 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앞에 놓았죠. 오늘 여기에 서명하셔야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읽어보았습니다. 제각의 해피파티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32년간의 제 피와 땀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서류였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뭐냐? 가게 이전 서류예요, 어머니. 회계사랑 다 이야기 끝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어머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는 마치 제가 철없는 아이라도 되는 양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일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쉬실 때도 됐고 제가 아들이잖아요. 저 말고 누가 이 사업을 물려받겠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웃을 일이 전혀 아니었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너 제정신이니? 난 이거 서명 못한다.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민준 씨가 다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게는 어떡해요? 하루라도 빨리 넘겨주시는 게 모두를 위해 나아요. 연세? 그 애가 저를 연세가 많다고 마치 구석에 처박아둬야 할 곰을 취급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탐욕.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제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싫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피파티는 내 거야.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며 혼자 일군 내 자식 같은 곳이야. 누구도 나한테서 이걸 빼앗아 갈 수 없어. 민준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까지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힘들게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등골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예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 저를 마치 원수라도 되는 듯 노려봤습니다. 서명 안 하시면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 뜻에 협조 안 하실 거면 더 이상 어머니가 계실 곳은 없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민준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아주 진심입니다. 서류에 서명하시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세요. 선택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 제가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차도 사주고, 결혼하는데 집까지 보태준 바로 그 아들이 저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서명 안 할 거야. 민준이는 서류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그가 제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붙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이기적인 늙은이.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 아들 미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습니다. 저를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하준이가 외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유진이 아이에게 악을 썼습니다.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칼날처럼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가 저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보도블록 위에서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바뀌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 마세요. 그가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서류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들에서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따스하게 반짝였고 멀리서 웃음소리와 캐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쫓겨나고 굴욕당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왜냐하면 제 가슴 깊은 곳, 지독한 고통과 함께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 결심, 그리고 제 아들이
방금 저지른 짓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는 절대적인 확신. 그는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은 그의 발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해피파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선물도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땀과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67 평생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누구도 우리가 자기 손으로 이룩한 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3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여러분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저는 35이었고 막 남편을 땅에 묻은 참이었습니다. 제 남편 영철 씨는 공사 현장 5층 비계에서 떨어져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겨우 6살이었던 민준이와 저를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고 떠났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죠. 2천만 원. 지금 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겠지만 그때는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빌렸지만 시작도 못 해본 대출금, 병원비, 장례비 모든 것이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제 앞에 흩어져 있는 고지서들을 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민준이는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죠. 하지만 해가 떴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굶기지 않을 것이고 이 지독한 인생이 저를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언니, 순이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마음만은 태평양처럼 넓었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할 수 있어. 언니는 널 믿어. 그 돈으로 첫 재고를 샀습니다. 풍선, 일회용 접시, 색색의 냅킨, 생일초.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사람들이 파티를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저는 남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파란색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죠.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머리 위로 내리쬐고 발은 퉁퉁 붓고 플라스틱과 종이를 만지느라 손은 갈라졌지만 저는 닥치는 대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만 원 정도로 벌이가 시원찮았지만 점점 단골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제가 손님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장식 팁을 주거나 색깔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파티 아줌마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어린 녀석은 제 옆 나무 상자에 앉아 낡은 공책에 그림을 그리며 저와 함께 했습니다. 가끔은 풍선 포장을 돕거나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작은 파라솔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빨리 밥과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같은 간단한 저녁을 차렸고 우리는 낡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 새벽까지 다음 주에 살 물건을 계획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돈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새 옷은 동묘 구제시장에서나 살 수 있었고 나들이는 꿈도 못 꿨죠. 저는 2년 동안 구멍난 샌들을 꿰매 신고 다녔습니다. 다른 신발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목표가 있었고 들어오는 돈 한 푼 한 푼은 모두 사업이나 민준이를 위해 쓰였습니다.
그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렸습니다. 제가 학비를 할부로 내야 했음에도 사립학교에 보냈고 매년 새 교복과 완벽한 학용품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상가를 임대할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1998년 저의 첫 가게, 종로 중심가에 있는 약 12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제 왕국이었습니다. 해피파티, 파티에 관한 모든 것을 실현시켜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저는 벽을 노란색과 주황색, 밝은 색으로 직접 칠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포질하고 니스칠한 나무 선반을 놓았습니다. 풍선, 깃발, 식탁보, 일회용품, 완제품 과자 등 온갖 상품으로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개업날, 순이 언니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과 민준이 이렇게 셋이서만 조촐하게 축하했지만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7일, 휴일도 없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대목이라 쉴 수 없었죠.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와서 제가 손님을 맞는 동안 계산대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그는 불평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영화 보러 안 가? 왜 여행 안 가?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언젠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는 색종이 상자와 접착 테이프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전화를 받고 선물을 포장하고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2005년에는 옆 공간을 임대해서 크기를 2배로 늘렸습니다. 2010년에는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현금 일시불. 몇 년 동안 쌈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2015년에는 모든 것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에어컨, 새 선반, 최신 컴퓨터, 자동화된 재고 관리 시스템. 해피파티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멀리서 찾아왔고 우리는 배달 서비스를 하고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에 자산을 평가했을 때 가게의 가치는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거의 10억 원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돈으로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민준이에게 투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사립학교 학비를 냈고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 등록금을 5년 동안 매달 185만 원씩 내주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중고차를 한 대 사주었고 운전면허 학원비도 내주었으며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가 유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결혼식 비용 전부를 지불했습니다. 뷔페, 장식, 드레스 모든 것을요. 700만 원. 단 한 푼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집을 사기 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내주었고 가구와 혼수를 사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무엇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 밖으로 밀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추운 밤, 낡은 가방을 끌며 홀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생, 그를 생각하며 내렸던 모든 선택을요.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저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보로 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순순히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약하지도 어리석지도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32년 동안 교활한 공급업체, 돈을 잘 안 내는 고객, 비열한 경쟁자들을 상대하며 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밤을 보낼 값싼 여관을 찾으면서
저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아들은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여자를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유진,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제 가족에게 들어와 독사로 변한 여자 말입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만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는 28살이었고 건축 자재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아들은 크면 둥지를 떠나 날고 싶어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가 그녀와 함께 집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23살이었습니다. 예뻤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긴 갈색 머리, 크고 밝은 눈, 환한 미소. 날씬하고 키가 컸으며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꽃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손톱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상냥하게 다가와 저를 안고 집을 칭찬하며 민준이가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민준 씨가 어머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제게는 롤모델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까지 좋아졌죠.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죠. 유진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지만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설거지를 돕겠다며 주방에 남아 가게에 대해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는지 그 희생과 투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어머님은 정말 승리자세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선물을 들고 왔죠.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케이크나 과일, 초콜릿 같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상냥하고 세심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유진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저에게 친절하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알았습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사랑에 금방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장난이 아니죠. 아들아, 너희들 만난 지 얼마 안 됐잖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확신해요. 그녀가 제 인생의 여자예요. 그는 확고했고, 저는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었죠. 그들의 연애는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녀의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 이경숙 씨는 재봉사였고, 아버지 최만식 씨는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소박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구로구의 아주 작은 빌라 방색 한 짜리 비좁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면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고 방문을 서둘렀으며 빨리 떠날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 불평했죠. 아, 민준 씨, 우리 엄마 너무 촌스러워. 그 식어 빠진 믹스커피랑 낡은 과자 좀 그만 내놓으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리고
실제보다 더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2015년 5월로 잡혔고 그때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모아둔 돈은 500만 원 정도였고 유진의 가족은 전혀 도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완벽한 뷔페, 잡지에나 나올 법한 장식. 민준 씨, 나는 항상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꿔왔어.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이잖아. 저는 아들이 고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죠.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도와줄게. 결혼식 비용은 내가 낼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해. 넌 내 유일한 아들이잖니. 네가 행복한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저는 4,7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식장, 세 종류의 고기가 나오는 뷔페, 칵테일바, DJ, 유진이 고른 흰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장식까지 그녀의 드레스만 해도 6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빛이 났습니다. 마치 공주 같았죠. 그리고 민준이는 그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파티의 한순간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제가 발이 아파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진이 친구와 이야기하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친구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유진아, 너 진짜 인생 역전했다. 돈 많은 시어머니 있는 남자 잡았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다. 그리고 유진은 웃었습니다. 그 가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드디어 나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어.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질투하는 친구들의 철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지요. 결혼 후 그들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내주고 기본적인 가구를 사주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새 것, 최고급으로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돕고 싶다고 전문대학에서 행정학을 조금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행정관리자로 임명하고 월급 320만 원을 주었죠. 처음에는 서류를 정리하고 공급업체를 응대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 일도 잘했습니다. 저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교묘하게 무언가를 심어놓았죠. 자기야, 어머님은 너무 독단적이야. 가게 일에 자기 의견을 하나도 반영 안 해주시잖아. 민준 씨,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시장의 흐름을 못 따라가.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야. 자기가 회사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 해. 결국 자기 아들이잖아. 언젠가는 물려받을 거면서. 그리고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더 멀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게에서 내리는 제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엄마, 왜 디지털 마케팅에 투자 안 하세요? 엄마, 판매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해요. 엄마, 아직도 카드 결제 안 받아서 손님 놓치고 있잖아요. 저도 일부는 동의했습니다. 변화를 주었죠. 마케팅 회사를 고용하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웹사이트를 현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니,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하는 모든 말은 그 전에 유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예고 없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토요일 일은 아침이었습니다. 집에 서류를 두고 와서 가지러 돌아간 것이었죠.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저는 유진이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제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견적서는 제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세요. 박 사장님은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저는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누구랑 통화하니?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 어머님,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거래처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느 거래처? 그리고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하셨어요. 그냥 어머님 편하시라고 제가 일 좀 미리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첫 번째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배송을 늦추기 시작했고 오랜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을 상대하며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감, 소름, 혹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어떤 디테일. 그리고 유진과 관련해서 그런 디테일들이 양탄자 밑에 먼지처럼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녀가 해피파티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눈에 사과와도 같았던 가게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급업체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거래해온 산토스 유통이 갑자기 배송을 지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월요일 아침에 칼같이 도착하던 상품이 금요일 오후에야 도착하게 된 것이죠. 제가 전화해서 항의하면 사장인 오 씨는 난처해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 사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관계는 항상 좋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해했습니다. 박 사장님. 사실 가게에서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사장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가끔 주문을 잊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건강 문제라니요? 누가 그런 전화를 했습니까?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병원에도 다녀오셨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송 전에 주문을 두세 번씩 확인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와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그녀가 아주 태평하게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당장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네가 왜 산토스 유통에 전화해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했니? 그녀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요, 어머님,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했어. 오 사장님이 내게 똑똑히 말해줬어. 그녀는 머리카락 뿌리까지 가짜인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제가 전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배송이 늦어져서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마 오 사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갔고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말했다는 걸 잘못 들었다고? 전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머님, 맹세해요. 아마 제가 다른 말을 했는데 그분이 오해하셨을 수도 있죠. 아시잖아요. 전화는 가끔 끊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못 듣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능수능란했습니다. 아주 능수능란했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진아,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는 공급업체에 함부로 연락하지 마. 알겠니? 네,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갔지만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 독사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오랜 거래처인 로얄 문구에서 전화가 와서는 우리의 월간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게 컴퓨터에서 발송된 이메일이었지만 제가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고객이었던 사이버 초등학교는 매년 저와 축제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가게에서 더 싼 제안을 받았다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누군가 우리의 견적서를 모든 세부 사항, 가격, 조건까지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견적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통화, 모든 이메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가 민준이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전부터 유지해온 습관대로 일요일마다 저와 점심을 먹으러 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긴장한 채 도착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계속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그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가게가 왜? 엄마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시장도 변했고 판매 방식도 변했는데 엄마는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아, 해피파티는 30년 동안 이 시장에 있었고 매출도 좋고 단골 손님도 많아. 뭐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니? 엄마는 SNS에 투자도 안 하고 프로모션도 안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없잖아요. 경쟁 업체들이 엄마를 앞지르고 있어요. 나도 SNS 계정 있고 웹사이트도 있어. 그리고 매출은 계속 좋아. 하지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엄마가 좀 더 젊은 사람이 결정을 내리게 놔두신다면요. 누구 같은 사람 말이니? 너?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랑 유진이요. 저희가 지금 시장을 더 잘 이해해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독사가 그의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을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갇혀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집 센 늙은이라는 그림을 교묘하게 그려놓은 것이었죠. 민준아, 네가 경영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의 절반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아직 결정권자가 나야.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답답해요. 누구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반쯤 남은 음식 접시를 보며 홀로 남았습니다. 제 아들은 변했고 그 원흉은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동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회사 동업자로 올려주길 원했습니다. 지분 50%씩. 엄마,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아들. 언젠가는 어차피 제 것이 될 텐데
왜 지금 넘겨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야, 민준아.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한 동안에는 해피파티의 주인은 나야. 저를 못 믿으세요?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상식의 문제지. 이건 내가 혼자 일군 거야. 거저주지는 않을 거야. 그는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가족들 사이에서 저를 험담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사촌들, 삼촌들, 순이 언니에게 전화해서 울며불며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못되게 굴고 민준이를 어린애 취급하며 제가 이기적이라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는다고요. 순이 언니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순자야, 어제 유진이가 전화해서 펑펑 울더라. 네가 가게에서 자기를 망신 주고 민준이가 성장하는 걸 막는다고. 혹시 네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니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나를 67년 동안 알았잖아. 내가 언제 부당하게 군 적 있어? 언니는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넌 그런 적 없어.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하지만 다른 친척들은 믿었고, 저를 마치 이야기 속의 악당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는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을 맹신했습니다. 2024년 11월 상황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제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사무실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흩어져 있었고 서류철은 열려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뭘 정리해? 이건 기밀 문서들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전 아들이잖아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니, 없어. 네가 동업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거 내려놔. 그는 짜증스럽게 서류철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엄마는 점점 편집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의사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아들 제가 키우고 모든 것을 주고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주 많이 울었죠. 하지만 눈물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저는 제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과 회계사인 노 회계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잡고 제 반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2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순진하게 굴어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마저 저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무기로 저를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포위되고 벽이 점점 좁혀와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기분 아십니까? 2024년 10월 제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강남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법률적 두뇌를 가졌습니다. 15년 전 가게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 회계사인 노 회계사님도 와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대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썼지만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저는 그들의 책상 맞은편, 갈라진 가죽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 공급업체에 건 전화, 민준이가 몰래 뒤지던 서류들, 회사를 넘기라는 압박, 제가 노망이 들었다는 암시까지 모든 세세한 부분을요. 박 변호사님은 노란색 메모지에 모든 것을 적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안경을 벗고 저를 심각하게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런 다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겁니다. 성년후견이요? 네, 사장님의 법적 행위 능력을 박탈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준 씨를 사장님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그가 사장님의 회사, 계좌, 재산 등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압니다. 사장님은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하시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과 의료 진단서가 있다면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 회계사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 사장님,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이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를 사장님만이 주주인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민준 씨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위임장이나 서류에서 그의 이름을 빼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대화를 녹음하고 스크린샷, 이메일을 모두 저장하세요. 셋째, 그가 사는 집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정말 제 것이에요. 네, 매입 때부터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 씨는 거기 살고 있지만 법적인 소유주는 아닙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두 분만 믿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입이 가벼운 순이 언니도 가게 직원들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노 회계사님은 가족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해피파티 홀딩스 유한회사는 회사의 모든 자산, 상가, 재고, 계좌를 이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유일한 주주였습니다. 민준이나 유진은 어떤 지분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위임장 철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몇 년 전 제가 혹시나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서 만들어준 낡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민준이나 유진이 저와 이야기하러 올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컴퓨터에 숨겨진 폴더에 저장하고 집찬장 낡은 과자 통 안에 숨겨둔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필요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10월 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몰래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아주 조용히 들어갔죠.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숨었습니다. 녹음기를 켰죠. 자기야, 어머님은 순순히 회사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는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년 후견. 내 사촌이 변호사인데 가능하다고 했어. 우리가 증인 두세 명 구해서 당신 어머니가 노망 들었다고 증언하게 하고 정신과 진단서 하나 만들면 끝이야. 그럼 당신이 후견인이 되는 거지. 하지만 엄마는 노망 안 들었잖아. 유진아, 멀쩡하시다고. 민준 씨, 정신 차려. 어머님은 언젠가 돌아가실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상속받을 거야? 우리가 지금 모든 걸 가질 수 있는데? 침묵.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 낮게 들렸습니다. 모르겠어. 자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그분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지. 당신은 평생 그 가게에서 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몫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평생 가게에서 일한 적 없어. 엄마가 일했지. 상관없어. 당신은 외아들이잖아. 그건 당신 권리야. 그런데 그분은 그걸 거부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있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또 다른 긴 침묵. 알았어. 자기 말대로 하자. 그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아들, 제 유일한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제 모든 것을 빼앗는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곧장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서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와 횡령 시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가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는 희망. 하지만 11월에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단둘이서요. 할 말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사과하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근처의 소박한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그는 초조하게 접시만 뒤적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는데? 엄마가 요즘 자꾸 뭘 잊어버리시고 헷갈려 하세요. 지난주에는 같은 거래처에 3번이나 전화해서 똑같은 걸 주문하셨잖아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아, 그런 일 없었어. 아니요, 있었어요, 엄마. 직원들이 다들 걱정해요. 더 많은 거짓말. 어느 직원? 유진이? 아니면 창고 사람들? 네, 유진이랑. 당연히 유진이죠. 엄마, 제 생각엔 엄마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보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의 눈, 그가 아기였을 때부터 알았던 그 눈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냉정함과 계산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난 아프지 않아. 만약 아팠다면 너에게 가장 먼저 말했을 거야. 하지만 난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필요 없으니까. 그는 연극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엄마. 엄마는 도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끝났어. 엄마, 잠깐만요. 아니, 넌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잖니, 민준아. 그리고 나도 알아. 한 가지만 장담하지. 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저는 식당을 나와 계산대에서 제 몫을 지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서류도, 통지서도요. 저는 그들이 다음 수를 둘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수는 크리스마스에 찾아왔습니다. 탐욕은 날짜를 가리지 않고 때를 존중하지 않으며 심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 아들이 저를 집에서 쫓아냈을 때 그는 자신이 방금 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든 서류, 모든 소송, 모든 증거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그에게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67살 여자가 제 피부치에게 배신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짜들은 우리 삶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가 태어난 날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제게 2024년 12월 24일은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흉터입니다. 그날 저는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새벽의 서늘함이 낮의 더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혼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버터를 바른 토스트, 블랙 커피, 과일 한 조각, 거실에 포장된 선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를 위한 빨간색 자전거, 나이에 딱 맞는 크기의 기어까지 달린 것, 서아를 위한 인형의 집, 3층짜리에 진짜 불이 들어오는 조명과 가구가 완비된 것, 총 150만 원이었지만 손주들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2년 전 민준이가 생일 선물로 준 남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제가 가진 유일한 귀금속이자 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를 했습니다.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67의 여인, 회색 머리를 쪽으로 틀어 올리고 평생 열심히 일한 흔적인 주름이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선물들을 차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민준이의 집은 분당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방 3개, 넓은 발코니, 차 2대를 댈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제가 그 집 계약금 7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이 대출받았지만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민준이가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죠. 저녁 7시쯤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차들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의 낡은 은색 승용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초대받은 것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하얀 리본이 달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신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품에 와락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아기 비누와 딸기 샴푸 냄새가 나는 그 작은 몸을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준이가 반바지에 축구 유니폼 셔츠를 입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선물 가져오셨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야 열어볼 수 있어. 알았지? 아이는 입을 삐죽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금색과 빨간색 장식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창문에는 반짝이는 조명이, 식탁에는 하얀 식탁보와 빨간 냅킨, 중앙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마지못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곧 식사 차릴게요. 저는 이경숙 씨와 최만식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착하고 소박한 분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안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발코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눈을 들어 고갯짓만 했습니다. 저를 안아주지도 제대로 된 저녁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지만 심호흡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였고 가족 모임이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했어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쌀밥, 샐러드. 모든 것이 보기 좋고 정성껏 만들어졌습니다. 유진이 신경을 쓴 티가 났죠. 하지만 식탁은 얼음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만이 학교와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어른들은 천천히 먹으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경숙 씨가 대화를 이끌어내려 애썼습니다. 가게는 어때요? 사부인? 연말 장사는 잘 되시고요? 네, 덕분에요. 12월은 항상 바쁜 달이죠. 졸업 파티도 많고 회사 송년회도 많고요. 다행이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성공하실 만도 하죠. 유진이 갈비찜을 힘주어 잘랐습니다. 칼이 접시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다른 데는 신경 쓸 시간도 없으시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해본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시기와 독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이 궁금해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식탁 치우는 것을 돕고 접시를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제 뒤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서재로 좀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속이 철렁했지만 저는 따라갔습니다. 서재는 작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나무 책상, 회전의자, 서류철과 책들로 가득한 책장. 종이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유진이 제 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가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게는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죠. 저는 가슴에 핸드백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어 녹색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 열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흰 종이 서류들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큰 글씨로 사업체 재산 이전 증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게 뭐니? 해피파티를 제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예요. 다 준비됐고 어머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가 제 쪽으로 펜을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조건이나 조항 없이 모든 것을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넘겨주면 그가 절대적인 소유주가 되는 것이었죠. 민준아, 너 미쳤니? 아니요, 엄마. 전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충분히 일하셨어요. 쉬실 때도 됐다고요. 이제 제가 가게를 돌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왜 하필 크리스마스에?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해야 하니까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관리할 능력이 없으세요. 그리고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고 유일한 상속인이잖아요.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그가 사업을 운영하는 걸 보시는 게 맞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받아주고 일자리를 주고 딸처럼 대했던 그 여자를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탐욕과 순수한 악의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명 안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민준아, 상식이지. 이 회사는 내 거야. 내 손으로 일궜어. 32년의 노력을. 네가 달라고 해서 그냥 거저줄 것 같니? 거저가 아니죠. 제 권리예요. 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내 것을 빼앗을 권리를 주니? 그가 일어서서 큰 키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까지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힘들게라니 무슨 소리야? 성년 후견요.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어머니가 더 이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제가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차셔터 모든 걸 제 이름으로 옮길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위협. 넌 그런 짓 못해. 할 수 있어요. 유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면 정말 할 겁니다. 이기적. 그녀가 저를 이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고 뼈가 닳도록 일했는데 그들은 제가 제 노력을 거저 넘겨주지 않는다고 저를 이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명 안 할 거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게 두지도 않을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세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 집은 제 집이고 협조하지 않으실 거면 더 이상 계실 곳은 없어요. 짐 싸서 나가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크리스마스야. 내 아이들이 밖에서 선물 열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건 어머니 문제죠. 고집 부리기 전에 생각하셨어야죠.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순자 씨. 어서 가시라고요. 그리고 마음 바뀌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 마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후회나 사랑,
한 점의 인간성이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얼음 같은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팔을 잡고 복도로 끌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놔줘. 나가세요. 그가 저를 현관문까지 끌고 갔습니다.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하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서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 돼.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유진이 악을 썼습니다. 이경숙 씨가 놀라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어머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가 저를 밖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보도블록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대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인 늙은이, 유진이 문 앞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야. 모든 걸 잃는 게 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든 채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선물은 아직 집안에 있었죠. 안에서 서아가 우는 소리, 하준이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집들에서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다른 가족들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쫓겨나고 굴욕당하고 산산조각 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 지독한 고통과 함께 불꽃이 일었습니다. 분노, 격분, 결단력. 제 아들이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고 제가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서늘한 확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을 값싼 여관에서 홀로 보내며 밖에서 터지는 불꽃놀이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겪었습니다. 약 20분 동안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반짝이는 집들의 불빛, 모여있는 가족들, 노는 아이들. 그리고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보도블록 위로 끌며 67회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이 언니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크리스마스였고 언니도 가족과 함께 있을 텐데 제 문제로 언니의 밤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색 앱을 열어 지금 이용 가능한 근처, 숙소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옵션이 나타났고 저는 가장 싼 곳을 골랐습니다. 센트럴 여관, 1박에 12만 원, 별점 3개. 사진에는 소박한 싱글 침대와 작은 욕실이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저는 여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낮은 건물, 색이 바랜 노란색 외벽, 전구가 나간 간판, 작은 로비에는 극힌 자국이 있는 나무 카운터가 있었고 곰팡이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접수대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졸린 얼굴에 구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 하나 주세요. 그는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할머니 혼자 방을 구하는 것이 이상했을 겁니다. 혼자십니까? 네. 몇 박 묵으실 건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단 하루요. 그가 낡은 컴퓨터에 타자 치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습니다. 12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네. 지갑에서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207호 2층입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좁은 복도,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깜빡이는 형광등.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작고 색바랜 꽃무늬 이불이 덮인 싱글 침대, 낡은 램프가 놓인 침대 옆 탁자, 아주 작은 욕실, 거리로 난 얇은 커튼이 처진 창문,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 딱딱하고 낯선 내 것이 아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나프탈렌과 외로움 냄새가 나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평생을 쌓아온 내가 어쩌다 내 아들에게 쫓겨나고 굴욕당하고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버려졌을까? 휴대폰을 꺼내 그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파란 포대기에 쌓여 갓 태어난 민준이 자신보다 더 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고등학교 졸업식, 유진의 옆에서 빛나던 결혼식.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사랑, 교육, 기회, 돈. 그의 꿈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는 배신으로 갚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니 피부가 따가웠습니다. 금이 간 거울 속에는 지친 늙은 여인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깊게 팬 주름,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늙은 여인의 눈에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투지. 얼굴을 닦고 방으로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4번.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의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순자. 박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알아요. 이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만 일이 터졌어요. 그 애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회사 이전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관에요. 센트럴 여관. 혼자 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그리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밤에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당장 주소 보내주세요. 저는 따랐습니다. 10분 후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팔 아래 서류철을 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양복, 느슨한 넥타이, 헝클어진 머리였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서재, 서류, 위협, 밀처짐, 제 얼굴 앞에서 쾅 닫히던 문까지 그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협박, 횡령미수, 존속유기,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힘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의를 원해요. 그 애가 교훈을 얻길 바라요. 제 집, 제 평화, 제 존엄성을 되찾고 싶어요. 박 변호사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내일 아침 25일에 제가 당직 판사에게 연락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소유주이고 집은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 사람은 소유주를 쫓아낼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67의 노모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쫓겨났다는 점에서 판사는 긴급 처리를 명령할 겁니다. 내일 오후 이 시쯤에는 집행관을 그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사법 절차가 많은 일에 더딜 수 있지만 노인학대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사장님께서 겪으신 일은 명백히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가 서류철을 열어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위임장 철회 통지서와 그가 회사 계좌에서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도록 막는 가처분 신청서도 있습니다. 그는 사장님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구원, 제 복수, 제 보호막. 모두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 모두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단호한 미소였죠. 잘 될 겁니다, 박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현명하게 미리 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뿐입니다. 그는 자정이 조금 넘어 떠났습니다. 저를 그 방에 혼자 남겨두고 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시트는 거칠었습니다. 밖에서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 크리스마스, 휴대폰을 들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길. 사촌들이 저녁 식사 사진, 포옹,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서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지만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님. 새해에는 어머님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혜? 저 독사가 감히 지혜를 운운하다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눈을 감고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정의가 그들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제 아들은 평생을 싸워온 여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자, 무릎 꿇고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여자를 건드렸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12월 25일 해가 떴을 때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전날과 같은 옷을 입고 법원에서 박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이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키스, 아이의 탄생, 평생 꿈꿔온 것을 이룬 날. 제게 2024년 12월 25일은 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아침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해는 아직 제대로 뜨지 않았고 여관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크리스마스 파티 후에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양치질을 하며 그 작은 욕실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제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7시 30분 박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판사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명도 소송이 긴급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집행관인 김 주사님이 오후 2시에 그 집에 도착할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후 2시요? 오늘요? 네, 판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노인이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민준이는 나가야 하나요? 48시간 내에 부동산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는 오늘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명도 소송과 함께 기업계좌 동결 및 위임장 철회에 대한 통지도 함께 도착할 겁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네, 한 번에. 연쇄 효과입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적시에 행동하면 사법부도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곳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관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버터를 바른 토스트, 블랙커피. 배고프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텅 비어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두가 쉬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요. 오후 1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김 주사님이 가는 중입니다. 15분 안에 집에 도착할 겁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생각했습니다. 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 서류들을 받았을 때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가 제 일을 하게 두죠. 확실하십니까? 네, 끝나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나무와 푸른 하늘, 하얀 구름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2시 15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이 아니라 민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히스테릭한 목소리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난 나를 지켰을 뿐이야, 민준아. 방금 집행관이 와서 제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 집이 엄마 거라고 했어요. 그 집은 항상 내 것이었어. 너도 알잖아. 하지만 제가 여기 살잖아요. 제 아이들이 여기 산다고요. 그리고 나는 내 엄마였어. 그리고 넌 어제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지. 반대편에서는 침묵,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그리고 다시 민준이의 목소리.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아이들도 있다고요. 너도 어제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하지만 넌 그랬지. 엄마, 제발요. 민준아, 넌 48시간 안에 집을 비워야 해. 통지서 읽어봐. 거기에 다 설명되어 있어. 엄마,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 미쳤어요?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했어. 여기 아이들이 있다고요. 자기 손주들을 길거리에 내쫓을 거예요? 넌 어제 그들의 할머니를 내쫓았잖아. 내가 왜 못하겠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법정에서 싸울 거예요. 이걸 뒤집을 거라고요. 해보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거야. 집은 내 것이고 항상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내 호의로 거기 살았던 것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을 때 그 호의는 끝났어. 이 비열한 늙은이.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을 요양원에 쳐넣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3시 박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김 주사님이 3가지 통지서, 즉 명도 소송, 기업 계좌 동결, 위임장 철회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청년은 서류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여자분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를 찾겠다고 하더군요. 찾게 놔두세요. 네,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사장님이 합법적인 소유주이고 그들은 부동산이나 회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야 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죠? 48시간. 27일까지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 퇴거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반격했고, 나를 지켰고, 내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쁨도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피부치와 싸워 이겼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하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민준, 유진, 심지어 어떻게든 소식을 들은 순이 언니까지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배달 앱으로 간단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식욕 없이 그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을 되찾았고, 회사를 보호했고, 아들에게 교훈을 줬다. 하지만 그 다음은 그가 이 교훈을 배울까? 아니면 나를 영원히 미워할까? 그리고 손주들은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 67평생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26일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사장님? 저 솔지예요. 작년에 공급업체 박람회에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세요? 솔지. 45세 정도의 유능하고 진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일했었죠. 네,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솔지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회사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분야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요. 혹시 해피파티 경영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해서요. 저는 침묵하며 생각했습니다. 관리자, 바로 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지 씨,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물론이죠. 사장님 편하실 때요. 우리는 그날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돈 속에서 저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거나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뒤처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카드로 만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민준이와 유진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VIP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27일 크리스마스로부터 이틀 후 아침 9시에 저는 제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제 집입니다. 이제 저는 그곳이 제 것이고 제가 돌아갈 곳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문을 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티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여긴 또 뭐 타러 오셨어요? 이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러 왔다. 오늘까지 나가야 하잖아.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우리를 길거리에 내쫓으면서. 아니, 내 것을 되찾는 거야. 큰 차이가 있지.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상자들이 널려 있었고 옷은 쌓여 있었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직 세워져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장식들은 슬프고 제자리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망쳤어. 난 나를 지켰을 뿐이야. 그건 같지 않아.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다른 곳을 임대할 돈도 없다고요. 우리 부모님 댁에도 공간이 없어요. 나를 쫓아내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그녀가 손가락을 치켜들고 증오로 충혈된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늙은이라는 건 항상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어. 유진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넌 내 가족에게 들어와서 내 호의를 이용하고 내 아들을 조종하고 나를 강탈하려 했어. 그러고도 나를 이기적이라고 부르다니.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알기는 하니? 난 아무도 조종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항상 회사를 원했다고요. 항상. 거짓말. 너 이전에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 아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심은 건 너야.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민준이가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만해 두 사람 다. 그가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저희 나갈게요. 하지만 엄마는 가족을 잃었고, 손주들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건 아셔야 해요. 그 말이 아팠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그걸 결정한 건 너야, 내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켰을 뿐이야. 탐욕, 전 아들이잖아요. 제 권리였어요. 권리가 아니야. 민준아, 유산이었겠지. 언젠가 내가 죽으면. 하지만 넌 기다리기 싫었고 힘으로 빼앗으려 했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거야.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수치심, 후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손주들과 마주쳤습니다. 하준이와 서아는 장난감과 상자에 둘러싸여 자기들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저를 보고 제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 작은 몸을 껴안고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우리 아가,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아빠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산대요. 알고 있단다, 얘야. 하준이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진지했습니다. 이미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소년의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응, 이 집은 할머니 집이고 할머니가 다시 필요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알아, 우리 강아지. 하지만 가끔은 상황이 변한단다.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갈 거고 우리는 그래도 계속 만날 거야. 알았지? 그가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문까지 가는 걸음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지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여관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박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그들이 나갔습니다. 열쇠는 부동산에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집은 비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아마 그녀의 부모님 댁이나 친구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관방에 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해냈다. 집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닫힌 집 냄새와 공기 중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구를 가져갔습니다. 어차피 제 것도 아니었지만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발소리에 메아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편안한 새 가구를 샀습니다. 청소업체를 고용해 모든 것을 청소하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해피파티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직원들이 일을 처리했지만 그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두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회사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다는 거 압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해피파티는 여전히 건재하고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들이 박수를 쳤고
몇몇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솔지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새로운 행정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520만 원이었지만 그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 솔지 씨는 재고, 공급업체, 계약, 재무 등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발견했죠. 박 사장님, 최유진 씨가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0만 원, 20만 원씩 작은 금액들이에요. 다 합치면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800만 원이 됩니다. 800만 원. 제 며느리가 훔친 돈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거래 내역서, 위조된 영수증, 전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을 불러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것은 업무상 횡령,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독사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소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미래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간직했죠. 그러는 동안 친척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유통업체에서 창고 관리직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으로 저와 함께 일할 때 받던 5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월세 59만 원짜리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더 외진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집에서 나온 지 2주 후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 독사가 민준이를 버렸대. 쪼들리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더는 못 참겠다고 했단다. 자기 옷만 챙겨서 나가버렸대. 저는 동정심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제 말을 들었다면, 저를 믿었다면, 그 여자가 그를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인 2025년 2월,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침묵. 반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잘못했고,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휴대폰을 귀에 바싹 댔습니다. 민준아, 유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물건 절반을 가지고 갔고, 아이들한테는 연락도 없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유감이다. 저도 유감이에요. 모든 게요. 엄마한테 한 짓. 제가 엄마를 대한 방식, 엄마 대신 그녀를 믿었던 것까지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넌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알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넌 해피파티로 돌아오되 직원으로 일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월급 380만 원을 받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내 명령에 의문 없이 따르는 거야. 침묵.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는 너도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전부는 아니야. 일부는 내 아이들이 25세가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될 거야.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받아들일게요, 엄마. 뭐든지 받아들일게요. 저는 그냥 제 엄마를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제거는 쉽지도 빠르지도 않으며
흉터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후 몇 달 동안 배운 것입니다. 2025년 3월, 민준이는 해피파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아들이 아니라 직원으로서요. 전자출퇴근 기록, 정해진 출퇴근 시간, 가게 유니폼. 첫날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자기 어머니의 회사를 빼앗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도 그를 모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팀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준 씨가 여기서 일할 겁니다.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직원입니다. 뒷담화나 농담은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고 선반을 정리하고 상품을 확인하는 육체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중요한 결정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땀 흘리고 지치고 무거운 것을 나르는 그를 보며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집 밖으로 밀쳐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다른 무언가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시에 출근하고 불평 없이 일했으며 관리자인 솔지 씨의 지시를 따랐고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배신에 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대해, 손주들에 대해,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하준이가 수학에서 좋은 점수 받았어요. 잘했구나, 아들. 항상 똑똑했지. 그리고 서아는 수영 시작했는데 아주 좋아해요. 사진 좀 보내줘. 작은 다리들, 작은 발걸음들이었습니다. 4월에 그가 점심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18. 0원짜리 백반을 파는 소박한 대중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몇 분 동안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그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해봐. 저는 평생 엄마에게 모든 것이 쉬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엄마가 저에게 바로 가게를 넘겨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기심이나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상자를 나르고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는 이해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요. 눈물이 제 눈에 가득 찼습니다. 민준아, 끝까지 들어주세요, 엄마. 제발요. 그가 목을 가다듬고 계속했습니다. 유진이가, 그녀가 저를 조종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녀는 제 머릿속에 독을 심었어요. 엄마가 저를 이용하고 있고,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엄마는 저를 망치려고 모든 것을 어떤 기관에 기부하고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넌 믿었니? 믿었어요. 제가 믿고 싶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도 탐욕스러웠으니까요.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갖고 싶었고 그녀가 그려주는 쉬운 삶을 원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요.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고 미쳤다고 부르고 엄마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명은 없어요. 지울 수 있는 용서도 없고요. 민준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싶어요. 엄마가 가질 자격이 있었던 아들이 되고 싶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엄마가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노력할 거예요.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저는 거기서 그가 예전에 그랬던 소년을 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저와 함께 앉아있던 소년, 가게 계산대에서 숙제를 하던 소년, 자기 전에 저를 안아주던 소년. 그는 모든 잘못된 선택들 아래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들아.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다시 너를 믿고 싶어. 노력해보고 싶어. 그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 소박한 식당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에서 3개월 후 저는 그를 판매원으로, 그 후에는 영업감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피파티는 매출이 40% 성장했습니다. 솔지 씨는 현대적이면서도 존중심 있는 훌륭한 관리자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케팅을 개선하고 대형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책임자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팀이 있었기에 어깨의 짐은 덜했습니다. 6월에 저는 몇 달 동안 계획했던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의 70%, 즉 가게, 집, 저축은 제가 직접 설립한 박순자 미망인 기업가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맨손으로 삶을 재건해야 했던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나머지 30%는 하준이와 서아에게 신탁으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25세가 되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의 일부를 학업, 교육, 자신의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제가 몇 년 전 사두었던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작은 아파트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공평해요. 속상하지 않니? 아니요. 저는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이 미래를 보장받고 엄마가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멋진 일이에요. 저는 서류를 보관하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8월. 손주들이 정기적으로 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를 저와 함께 보냈죠. 우리는 공원에 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하준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랑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길을 잃는단다. 우리 강아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도했어요? 시도하고 있단다. 그거 좋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데리러 오고 할머니 집에서 팝콘 먹는 거 좋아요. 이게 그리웠어요. 나도 그랬단다. 아들아. 나도 9월 그 크리스마스 이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가게에서 마감을 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물론이지. 그가 제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초조하게 손을 만지작거렸죠. 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여자니? 네, 이름은 정은이에요. 학교에서 교육 코디네이터로 일해요. 유진이랑은 많이 달라요. 소박하고 정직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저한테서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니?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소년의 미소였죠. 네, 엄마, 행복해요. 그럼 나도 행복하구나. 그분 만나보실래요?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실망하고 희망을 걸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구나.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 민준, 정은, 그리고 손주들. 정은은 정말 달랐습니다. 머리는 소박한 포니테일로 묶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며 미소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다정함, 인내심, 관심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실수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뤄내신 것, 가지고 계신 강인함에 대해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와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고 믿었습니다. 정은아,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그렇게 천천히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그 끔찍한 크리스마스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삶을 재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피파티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월 매출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유능한 팀과 견고한 미래가 있습니다. 제 집은 다시 제 것이 되었고 평화롭고 손주들 사진과 제가 키우는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민준이는 저와 함께 일하며 정직한 월급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월세 아파트에 살며 정은과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가 깨뜨렸던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했냐고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그 밀처짐, 제 얼굴 앞에서 쾅 닫히던 문, 그 잔인한 말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저를 잠식하게 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자신만을 독살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을 쌓아왔기에 제 남은 인생을 쓴맛으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 자신의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힌다고 느낀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가 누구든 아들이든 형제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누구도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게 두지 마세요. 존엄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웠지만 결국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누구도 다시는 제가 피, 땀, 눈물로 이룬 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67살이죠. 저는 혼자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잠시 아들을 잃었지만 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필요한 당신이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싸우세요.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으니까요.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극복, 힘, 그리고 재시작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끝.